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미국 대선이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시기상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봉 박사님을 모시는데 궁금해서 한 주 더 빨리 또 모셔봤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아직 몰라요 제일 라고 궁금해하실 말씀하셨어요. 것 같았어요. 아니 다들 지금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반응이 뭐 코인도 그렇고 뭐 관련된 주식도 그렇고 뭐 섹터도 그렇고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득표 그리고 선거인단 수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16년을 기억하시면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을 그 네이 실버 같은 전문가는 90 몇 %로 어이구, 했죠. 네. 그 뉴욕타임즈 일면에 톱 기사로 그렇게 선거 전날 나왔거든요. 근데 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를 다 놓치고 결국에는 혜성같이 등장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 당시에도 시장은 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데 베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결과를 담보하지는 못한다. 이제 결국엔 투자라는 것도 베팅이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동향을 보고 뭐 한 결정이겠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코리안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기아가 우승을 했죠. 4승을 거두어서. 네. 하지만 이제 3승을 거두었다 해서 당연히 그 우승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까지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이번에 시장이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붙었을 때도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그 절하가 됐어요. 네. 저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7% 앞서고 있다는 게 최종 여론조사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뭐 6% 이상 오차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 앞서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네. 이 경향 그래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큰 실수를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됐냐 했을 때 그 학력, 그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유권자층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유권자층 사이에 투표 성향이 잘못 반영이 됐다. 근데 2020년에도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후보가 저평가가 됐어요.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에서 5% 앞선다고 나왔는데 거의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이길 뻔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지난 두 번 대선 트럼프 후보가 나섰던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반복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2024년에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즉 경합주에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지난 두 번 대선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오차 범위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뉴욕 타임즈 시에나 대학도 이 여론조사가 끝나기 전에 그 마지막 나온 결과에서는 경합주 중에 굉장히 중요한 19명 선거인단 걸리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위스콘신 또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네. 10명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는 동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전 대선 두 번에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저평가된 거를 고려한다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은 트럼프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다음 주에 선거가 우리나라는 6일이고 미국은 이제 5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렇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할 텐데 이게 너무 박빙이라서 7일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8일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2020년에 네.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 현직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가 아직 개표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왔고 네. 그다음에 1월 6일에는 사실 의회 폭도 난입 선거까지 이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 주 차원에서 그런 개표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그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순조롭게 그런 개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문제는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그 투표용지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돼서 혼란이 있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를 누가 석권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알고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되느냐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경합주가 7개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라든지 해리스 후보가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즉 선거인단 숫자에서 270명을 한 후보가 확실히 넘는다면은 그 개표 과정에서의 이런 논란이라든지 항의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샤이 트럼프는 이번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항상 그 여론조사보다 실제로 이제 개표를 트럼프 했을 지지가 때 확 나왔죠. 예, 확 나왔는데 이제는 샤이 트럼프가 없다. 그럼 오히려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거죠. 이미 그렇죠? 다 반영이 됐다면 네, 네.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개표 과정에서 뭐 3%에서 5% 득을 보는 거는 지난 2016년, 2020년 같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가 있다.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차마 내가 공화당을 이제까지 지지해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내 공개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못한다. 이런 것에 이제 민주당 측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막말을 하고 이게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을 카말라 해리스는 어떻게든지 민주당 측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앞에서 마지막 한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손을 잡자.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이제까지 공화당을 후보를 투표를 했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집에 있거나 투표를 안 하고 아니면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와야지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 그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샤이 트럼프랑 연결이 돼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브래들리 효과입니다.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흑인 후보에 대한 반감입니다. 주저함. 1982년도에 LA 시장인 브래들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투표가 별로 득표가 높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흑인 정치인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죠. 하지만 막상 아무도 없는 투표함에 장에 들어와서는 그냥 솔직하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들리 효과는 흑인 후보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득표율이 낮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힐러리 클린턴 효과라고 있습니다. 힐러리 효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지도자, 여성 정치에 대한 이런 주저함과 반감이죠. 여론조사에서는 여자가 대통령 되긴 이러잖아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는 남녀 차별이니까. 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비밀 투표에서는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아시아계 흑인계 여성 후보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이게 많네요. 샤이 트럼프가 없다는 거는 민주당한테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이제 힐러리 효과, 브래들리 효과가 작용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또 누가 어떤 연령과 어떠한 성별에 따라서 투표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선거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뭐 복병이 생길 만한 게 있습니까? 복병이 하나 등장을 했죠. 뭐예요? 지난번 메디슨 스퀘어 가든 미국의 뉴욕주에서 그 트럼프 공화당 지지 오, 난리 났던데요. 난리 났는데 거기서
그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 유권자에 대한 그 폄하 발언을 했죠. 아. 푸에르토리코는 그냥 쓰레기섬이다. 떠다니는 쓰레기섬이다. 오. 근데 하필 경합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펜실베니아 19명 선거인단 걸린 펜실베니아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왜 미시간에 무슬람계 유권자들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시간 표심이 그 해리스에서 떨어져 나간다. 네. 이런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는데 반대로 이번에 폄하 발언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관련 유권자들이 4%나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경계 경보가 이제 공화당 측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나는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그거는 그냥 초청 연사 중에 한 명이 말한 건데 너무 이것을 과대 포장하는 거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그 기자회견을 자기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열어서 불법 이민 범죄 조직과 말카르텔 자살 압류해서 피해자를 돕겠다. 이건 다시 한번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독거려주는 네.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아니면 투표 결과 추세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6일 오전이 될 텐데 새벽에 추세를 보고 누가 이길지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조심하고 있는 거는 네. 첫째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인가를 볼 때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전국 득표율에서 47% 이상을 갖느냐. 6월 새벽 기준, 6일 그렇죠. 새벽 기준으로 최종 득표율이 네. 나중에 나와야겠지만 전체 득표가 40% 이상 전체 되느냐. 득표를 추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 이상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 47%였고 2020년에도 거의 47%였어요. 트럼프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만 또 네.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왜 2016년에는 이기고 2020년에는 졌느냐? 2016년에는 제3 후보군이 5% 정도 가져갔습니다. 아. 근데 2020년에는 제3 후보군이 가져간 표가 2.5% 정도밖에 안 절반 됐거든요. 수준이네요. 예. 근데 이번엔 제3 후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거론되고 있지도 않죠. 왜냐 스타인하고 웨스트만 남았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후보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럼 오히려 더 그럼 트럼프의 그렇죠. 그러니까 47%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제 양자 대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47% 전국 득표율이 마지노선이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받아야 된다.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흑인 유권자입니다. 흑인 유권자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2020년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비해서 트럼프 후보가 별로 잘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1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졌죠. 근데 지금 득표율이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15%, 18%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인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높다면은 트럼프 당선이 유력된다.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 혹은 위스콘신을 트럼프가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공화당 승리가 점쳐집니다.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은 승리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3개를 다 이겨야 됩니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트럼프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거는 민주당 측으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패배입니다. 그 세 가지를 보시면은 네. 트럼프가 이길 거냐, 어렵게 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뚜껑을 다 이제 열어서 결과를 볼 때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간의 대선 때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쪽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해리스 그렇죠. 후보로 돌아서게 근데 이번에 될지도 이제 그 코미디언 막말, 네네. 푸에르토리칸에 대한 폄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걸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왜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 보수 정당 우리나라에서 한나라당이었나요? 차떼기 스캔들로 아주 민심을 잃었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표가 당사를 팔고 뭐 한강에 천막 당사하고 그랬나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석권을 할 것이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당 대표분이 노인분들은 그냥 집에 계시라고 그런 노인 폄하 발언을
했어요. 그런 말을 그거를 했어요?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그거를 증폭해가지고 결국에는 선거가 그냥 50대 50으로 끝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공세가 나올 텐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트럼프가 승리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이민자 문제 지금 양쪽에서 엄청 부각을 그렇죠. 시키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는 그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기자회견 열었을 때 불법 이민자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 자산 압류해서 피자 돕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해리스 쪽도 뭐 트럼프 쪽 얘기하면서 지금 국경 문제를 언급하는 그런 양측의 이민자 문제 언급하는 것도 막판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민자는 과연 어느 쪽을 지지를 이민자 더 할까요? 이슈는 네.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슈입니다.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이민자 문제를 미국 유권자들, 특히 그 고졸 이하 학력의 그 노동 계층의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자들이 자기의 이제 일할 권리라든지 기회를 뺏어갔다. 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이민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제기하지만 또 이런 조절되지 않은 이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것을 2016년부터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이제 미국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이민자들과 불법 이민자라든지 가족과 떨어지는 이런 그 인도주의적인 행동은 줄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었던 국경 봉쇄 정책, 트럼프 일기 동안에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본 라틴계 유권자들에 관련된 라틴 그 아메리카의 그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4년 동안에 이민자 숫자가 불법 이민자 포함해서 트럼프 일기 때보다 3배 증가해요. 3배.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전에 대통령 바락 오바마 8년 그리고 그 전에 조지 W 부시 때 비교해서도 바이든 4년 동안에 이민자 숫자가 2배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 그것과 이제 이민자 폭등에 대한 불만이 같이 유권자들 특히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이든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집권을 하면은 이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하고 경제도 부흥시킬 거다. 이것이 굉장히 유권자들의 설득력 있게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0월 25일입니다만 이제는 경제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뽑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15%의 응답자가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12%에서 3%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잘 나가고 있는 이슈인데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그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결국에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막판에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두 후보들은 각각 어떤 주에 가서 좀 표심을 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해리스 후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경합주 러스벨트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제 뭐 외울 정도인데 네. 이 세 개 주를 잃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러스벨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이겨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젊은 유권자층과 여성 유권자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유권자층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낙태 금지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해리스를 괴롭히듯이 이 낙태 금지법이 트럼프 후보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야지 해리스가 당선이 됩니다. 물론 흑인계와 라틴계가 많이 이탈을 했어요. 트럼프 쪽으로. 근데 여성 유권자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인 유권자층의 10%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의 10%가 트럼프 쪽으로 더 추가됐다 하더라도 여성 유권자층에서 1%만 해리스를 더 지지하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돈을 제일 많이 넣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중이 많은. 비중이 많은 그렇죠. 주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유권자층이 투표율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에도 이 18세에서 29세까지 특히 처음 선거를 해보는 유권자층이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거든요. 20% 차이였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2008년 오바마가 해성같이 나왔을 때는 66%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만 해리스가 당선이 됩니다. 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득표율이 적어도 47% 이상, 그리고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적어도 11% 이상, 네. 그리고 해리스가 꼭 이겨야 되는 그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이긴다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우리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나 또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금융 자산 쪽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관련해서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두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역할도 이제 막판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그 멜라니아 여사도 좀 막판에 좀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층이 여성 유권자층이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여성 뭐 폄하 발언 이건 뭐 잘 알려져 있고 또 낙태 그 금지가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해서 지난번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레드 웨이브 공화당이 그 잘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항상 그 집권 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중간 선거 같은 그 심판하는 중간 심판 같은 그 기능을 하는데 민주당이 석권을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은 이제 40차례 중간 선거 중에서 집권당이 수세를 하거나 아니면 약진을 한 것은 3번밖에 안 되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특히 이제까지 공화당 소속의 여성 유권자들이 그 당 선을 넘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면은 이길 수 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큰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멜라니아 여사를 등장시킴으로써 나 그렇게까지 여성을 폄하하지 않는다. 뭐 부부로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막판에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를 했으면은 그 사전 투표 결과는 5일날 선거 시작하면서 바로 개표를 하는 건가요? 그 주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2010년 대선 네. 때는. 그래서 주마다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그 당일날 그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개표를 하고 네. 검표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절차가 있는데 주마다 약간씩 다르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리 개표를 하지 않고 모든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같이 개봉하는 우리나라도 왜 부재자 투표함부터 네.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는 그렇게 대선 승리를 가늠하는데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과 달리 트럼프 후보가 사전 투표를 지지자들에게 독려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에게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요. 이번 경우에는. 투표의 선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좀 윤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는 정확히 우리나라 시각으로 언제쯤 될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6일 아침이면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6일 아침. 예, 예.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후보에 그러니까 미국 대한 시간으로는 11월 5일 선거 당일 그렇게 늦은 빨리 밤이겠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이게 너무 이제 박빙이고 근데 이제 주마다 네. 이제 CNN 분석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경합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그 개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집계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보는 것은 이제 추세입니다. 그 주 안에 여러 가지 카운티, 작은 이제 행정구역이 있는데
어디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 텃밭이고 공화당 텃밭이고 미리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 텃밭 먼저 개표가 되면은 쫙 트럼프가 앞서겠지만 이쪽 개표가 남아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망설이겠죠. 근데 민주당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행정구역에서 트럼프가 약진을 한다 그러면 이쪽 개표 결과는 안 봐도 트럼프가 그 줄을 석권할 것이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뭐 우세, 뭐 유력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워낙에 지금 트럼프 여론 조사 결과가 뜨겁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한 뉴스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쏟아지거든요. 예, 예. 해리스 후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백악관에서 미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얼마나 끔찍할지를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을 이제까지 지지했지만 차마 트럼프를 지지하지 못한 사람한테 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죠. 근데 이제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이제 선거 캠페인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트럼프는 안 된다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자 그랬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어떤 새로운 미래가 펼칠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계속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안 된다거든요. 근데 트럼프 불만이 많은 건 우리가 알겠지만 네. 그러면 당신이 당선이 됐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뭐 새로운 장을 열자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민 정책이 무엇이 될지 경제 정책이 무엇이 될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진다면은 이 점이 이제 패인으로 분명히 제기가 될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려운 게임이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에 유권자들이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한 유권자가 28%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이제 1980년도 지미 카터 민주당 대통령 때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내가 나서서 졌지만 잘 싸웠다. 워낙 처음서부터 힘든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6일 오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고 한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미리 속단을 하기에는 참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뭐 트럼프가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우리 야구 경기 보는 것처럼 끝까지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사원 관련한 이야기 글로벌 인터뷰 통해서 나눠봤고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